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성희 작가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입니다. 한성희 작가님은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엄마가 진료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해주었지만 정작 딸에게는 미처 해주지 못한 딸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어릴 때 편지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도 편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를 자주 적어주셨어요. 사실 텍스트로 대화를 주고받는 양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편지를 쓰겠다 하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는 훨씬 그 무게나 특별함이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카톡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것보다 누구한테 편지를 적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괜히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잘 나누던 대상인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색해지고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할까 문장을 마음속에서 다듬고 또 다듬게 되잖아요. 특히나 그게 종이에다가 쓰는 편지일 경우에는 이 편지지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여백까지 염두에 두고 굉장히 신중하게 글자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지라는 걸 누구한테 써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귀중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네준 그 편지에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고민한 그 시간들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편지는 책으로 펴낸 편지다 보니 이 편지를 선물로 받은 따님은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딸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그냥 딸을 사랑한다 뭐 그런 내용이 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분이 쓰신 편지에는 단지 내 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춘들, 청년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읽었을 때는 연령과 상관없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편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따님의 연령대가 아닌 분이라도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 편지 내용 중간중간에 유명인들이 한 명언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용을 하셨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더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내용이어서 저는 조금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분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동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로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만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몇 해 전 만난 환자 중에 미니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로 살다가 진료실만 오면 울음을 쏟았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곧 30인데도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최근 파혼까지 겪으면서 슬픔에 젖은 낙엽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저는 늘 결혼이 목표였는데 파혼이라뇨. 하며 운을 뗀 그녀는 제 인생은 파예요. 파견직의 파. 파혼의 파니까요. 재밌죠? 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미니 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완벽주의에 있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를 수첩에 적고 다니는 것은 물론 결혼은 30 전에 꼭 해야 하고 아이는 35까지 2명을 낳을 것이라는 등 나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인생과 업을 딱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겐 엄청난 수치였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이런 강박증을 두고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했다. 무엇 해야 한다의 다른 말은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슈드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미니 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결혼마저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 버리면서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30의 강을 건너봤기에 미니 씨의 우울증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손가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던 어린 네가 있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기지만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때 나를 꽉 붙들어준 너의 손 덕분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살을 건너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미니 씨는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미니 씨를 보며 문득 든 생각.
너에게 30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식의 숙제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림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의 20대는 좌절과 헤매므로만 끝날 건가.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니 씨는 파혼을 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울지 못했다고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땅에 붙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낙엽 같던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더라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울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료실에 나간 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닦느라 쓴 티슈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원하게 울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어디 미니 씨 뿐이겠는가. 그래서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병적인 슬픔과는 다른 정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애도 과정이란 상실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상실된 대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미니 씨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나 도달하려고 애쓰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기도 한다. 애도 과정에 있을 때는 정신적 에너지가 온통 상실한 대상에 집중되어 움츠러들고 현실과 약간은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보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애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애도의 대상에게 부여한 리비도를 걷어들여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비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이자 생명의 에너지다.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 대상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이 된다. 가령 리비도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몰라. 올해는 꼭 엄마랑 온천이라도 다녀와야지 등 그 대상에게 투입한 소망이자 강력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 상실에 따른 애도의 눈물은 기꺼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자아의 감기라고도 말하고 싶다. 감기에 걸린 자아는 온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열중한다.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자기 인생을 두고 파라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미니 씨도 우울증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뒤늦게나마 애도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미니 씨는 늘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과업을 완수하듯 기능 위주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울음은 이제는 제발 아픈 자신을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미니 씨는 30대로 떠나기 전 평범했지만 치열하게 산 20대를 애도하기 위해 넋놓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살에게 권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마음속의 상실감과 그에 따른 분노, 무능감과 자책까지 자신의 숨은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게 되었다. 파오는 그녀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고 간절히 바랐지만 차마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 30살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만 셈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 일이다. 눈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봐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껏 울고 난 뒤에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최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퇴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바빠요. 괜히 삽질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회피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어. 등등의 결론 말이다. 그처럼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을 하는데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삽질만 안 했어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했을 텐데 하며 삽질 경험을 저평가하거나 부인하는 데에는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데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다. 25에 알게 된 인생의 비밀 한 가지. 딸아, 나는 어렸을 적에 인형 옷 만드는 걸 참 좋아했단다. 뜨개질을 좋아해서 목도리도 뜨고 조끼도 뜨다가 나중에는 옷본을 가지고 원피스를 직접 만들기도 했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한 번 잡으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끝까지 완성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면서 바빠진 뒤로는 더 이상 옷 만드는 놀이를 할 수 없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바느질하며 몇 시간을 내리 보내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쌓은 바느질 실력이 다 큰 다음 엉뚱한 곳에서 쓰이더구나.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되었던 거다.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맞느냐면서. 천을 자르고 이으며 바느질하고 놀았던 경험이 커서 그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니? 나는 그때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야. 펑키 스타일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30살이 되던 무렵 선망의 직업인 교사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는 터라 그녀의 선택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말렸다는구나. 그러나 지금 그녀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아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다시 교사로 돌아갔더라도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남았을 거야. 꼭 해보고 싶던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즐거웠으니 말이다. 최소한 인생에서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은 거니까. 그녀가 만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교사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이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완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완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험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하는구나.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시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다. 그럴수록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게 된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쉰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40 중반에 이르러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케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뜨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신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 쉽게 삽을 들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도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기회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네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 남남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 당신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 마법의 사슬에 결박당하는 것이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무수한 사람 중에 왜 하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는 그건 운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어쩔 수 없는 팔자였다라고 말한다. 그 끝이 운명이든 팔자든 모든 사랑은 시작되는 순간 별처럼 반짝인다. 별이 나와 상대방의 눈으로 내려온 날 우리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발견하는 시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콩깍지라고 부른다. 나는 그를 사랑한 걸까? 그의 조건을 사랑한 걸까? 딸아, 너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했으니 콩깍지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은 극대화하는 대신 나쁜 점은 싹 덮어버린다. 세상에 이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이는 상대방에게 자아 이상의 한 부분을 투영한다. 자아 이상이란 언제나 되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상적 모습으로 부지런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처럼 어릴 때 부모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준 가치 같은 것들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비록 자신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가치들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는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니? 자아 이상이 나에게서 타인에게 옮겨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져서 그런지 청춘들은 자신에게 거는 기대치가 버거울 정도로 높은 것 같더구나. 물론 목표가 높은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자아 이상이 높을수록 그것이 옮겨갈 상대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워진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좋은 상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연애를 미루거나 상대가 자리 잡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른 이별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외모든 경제력이든 이성을 만날 때 조건을 따지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 비슷한 마음이라고 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여겨서다. 또 조건 없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통념 때문이기도 하다. 순수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외모, 경제력, 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그가 그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아프건 간에 상관없이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운명이라는데 어찌 운명을 거역하겠는가?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 조건에서 자유로운 순수 결정체인 그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매우 조건적이라고 말한다. 그 조건은 비단 경제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격, 외모, 말투, 행동 등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 조건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된 우리의 무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자기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속설이 있다. 예를 들어 쌀쌀맞은 엄마에게서 자란 남성은 쌀쌀맞은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어릴 때 뇌에 각인된 사랑의 프로그램이 커서도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과 만난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는 사랑을 듬뿍 주는 남자를 택할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배려심 많아 보이던 남자가 실은 냉랭한 남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여자는 무의식 중에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린 시절의 대상관계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재단하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미 무의식은 많은 것을 취사 선택하고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은 결국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랑할 대상의 발견은
이미 결정된 이전 관계의 재발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즉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결정론적이며 운명일 수 있지만 그 운명에는 이미 많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인정 씨가 말하는 조건은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해줄 자기애적 조건들이다. 외모, 학벌, 지위, 돈 등 자신을 남과 차별화하는 외적 성질을 통해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즉 실리적인 사랑을 통해 자기 실현도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인정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그러므로 인정 씨가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다만 아직 종택 씨를 사랑하고 있다면 일단 그를 믿고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안에는 그의 직업뿐 아니라 성격이나 꿈을 포함해 인정 씨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는 이전 지리멸렬했던 사랑이 또 그런 사랑을 견디고 보듬어온 행보가 이어준 것이다. 음표를 알아야 악보를 볼 수 있고 어순을 알아야 회화가 가능한 것처럼 사랑도 각 단계별로 배우고 익혀야 할 가치가 있다. 이게 현재의 사랑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사랑을 잘해야 다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의해 사랑이 선택되는 과정은 어린 시절 풀지 못한 마음의 문제를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비록 힘들고 지난할지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장이 아닐까? 그러니 이별을 결심하더라도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왜 헤어지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을 깊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사랑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절대로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사랑에 회의적이어야만 하는 걸까? 오히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게 된 것이 비록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라고 해도 서로가 살아온 역사에 의해 엮인 인연이라는 게 더욱 애틋하고 신비롭지는 않은지. 그러니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 되지 말자.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말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조건에 의해 사랑에 빠진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랑의 배후를 다 알지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충실해라. 비록 그 끝이 이별일지라도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테니까. 어차피 끝낼 사랑인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서둘러 사랑을 끝내버리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다음 사랑도 잘할 수 없다고 말이다. 어쩌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 28살 은영 씨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일을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의 일까지 떠맡다 보니 갈수록 일이 늘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쉬지 않고 일해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은영 씨는 그게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은영 씨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세상은 온통 책임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들 뿐인 걸까요? 제 인생에는 제가 없어요. 그녀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 엄격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먼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아니,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위축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은영 씨의 아버지는 밤마다 폭음과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그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어렸지만 장녀였던 그녀는 아침마다 동생들을 챙겼고 밤이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내는 여전사로 변신했다. 무력한 어머니는 그런 은영 씨를 집안의 기둥이라며 칭찬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응석 한 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억울함, 어른 역할을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매일 가족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미워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폭발해 가족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무의식은 결국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리고 책임감 하나로 로봇처럼 움직이며 잔뜩 쌓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해왔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고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막힌 도관에 계속 물을 넣으면 한 번에 터져버리듯 말이다. 그래서 제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막연한 불안, 이유 없이 치솟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화병처럼 신체의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은영 씨가 회사에서의 과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니?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은영 씨 마음속엔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 은영 씨가 그 아이의 상처를 감추고 억누르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아이와 대면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 꼭꼭 덮어서 꽁꽁 얼려버린 죄책감과 분노를 들여다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정당하게 분노하고 모른 척했던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다.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살아가라.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과 강도로 튀어나오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따라 본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둠으로써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